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박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오늘도 야근. 저녁 먼저 먹어. 남편 김태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소연은 한숨을 삼켰다. 결혼 4년 차. 34살의 고등학교 교사 박소연과 38살의 건축가 김태준. 주변 사람들은 늘 이 부부를 부러워했다. 안정적인 직업, 깔끔한 아파트, 잘생긴 남편과 단정한 아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혼부부였다. 하지만 소연만이 알고 있었다. 이 집이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태주는 성실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주말에도 현장 미팅이 잦았다. 집에 있을 때조차 노트북을 펼쳐놓고 설계도를 들여다보곤 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스킨십은 의무처럼 느껴졌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보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게. 소연은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이 가득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둘이 먹기엔 늘 남았다. 소연은 김치만 꺼내 밥을 말았다.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소연은 웃을 수 없었다. 저녁 8시, 9시, 10시. 태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사랑인가? 소연은 자문했다. 답은 없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술 냄새가 풍겼다. 태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자고 있었어? 태준이 물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은 욕실로 향했다. 샤워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등을 돌렸다. 태준이 침대에 누웠다.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연아,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의 손이 떨어졌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천천히. 주변 사람들은 몰랐다. 학교 동료들은 소연을 부러워했다. 남편분 건축가시죠? 정말 멋지세요. 신혼인데 얼마나 좋으세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가면 같은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미소는 사라졌다. 텅 빈 거실, 차가운 식탁, 혼자 보는 TV. 소연은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변화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렇게 봄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소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준이 드물게 일찍 온다고 했다. 후배를 데려온다고 했다. 소연은 평소보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기대감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손님 대접이 익숙했을 뿐이다. 현관 벨이 울렸다. 소연은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태준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환한 미소를 띤 젊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소연은 그때 알지 못했다. 운명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소연의 운명은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태준 옆에 남자가 밝게 웃었다. 32살, 이도혁. 캐주얼한 정장 차림에 정돈된 헤어스타일. 무엇보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아, 소연아. 내 대학 후배 이도혁이야. 요즘 사업한다고 난리지. 태준이 소개했다. 소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도혁이라고 합니다. 도혁이 악수를 청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다. 따뜻했다. 도혁의 손은 태준과 달리 부드러웠다. 식사 준비했어요. 들어오세요. 소연이 말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도혁은 음식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형님은 복 받으셨어요. 태준은 무심하게 젓가락을 들었다. 그래. 늘 먹으니까 잘 모르겠네. 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혁이 그걸 눈치챘다. 형수님, 저 요즘 자취하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혁이 웃으며 말했다. 소연은 그제야 미소 지었다. 맛있게 드세요.
식사 내내 도혁이 대화를 이끌었다. 사업 이야기, 대학 시절 추억, 최근 여행 이야기. 태주는 가끔 맞장구를 쳤지만 피곤해 보였다. 반면 도혁은 쉬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주 소연을 향했다. 형수님은 선생님이시죠? 도혁이 물었다. 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요. 소연이 대답했다. 와, 국어. 저 학창 시절에 국어 선생님 짝사랑했었는데. 도혁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태준이 피식 웃었다. 너 그때 수학만 좋아하지 않았어? 형님, 그건 비밀인데. 두 남자가 웃었다. 소연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태준이 와인을 꺼내왔다. 소연아, 너도 한잔 할래? 태준이 물었다. 응, 조금. 소연은 평소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마시고 싶었다. 세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였다. 도혁은 이야기꾼이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쏟아냈다. 태준도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다. 소연은 와인잔을 비우며 도혁을 바라보았다. 태준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여유로웠다. 다정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태준이 하품을 했다. 야, 나 좀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도 될까? 태준이 말했다.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도혁이 대답했다. 태준은 침실로 향했다. 거실에 소연과 도혁만 남았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다. 소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저도 정리해야겠어요. 소연이 일어서려 했다. 형수님, 도혁이 불렀다. 소연이 멈췄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형님이 부럽네요. 도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도혁이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는지 소연도 알 수 없었다. 도혁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주무세요. 도혁이 나갔다. 소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상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갔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 수 없었다. 도혁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따뜻했던 그의 손,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 소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안 돼. 소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후로 도혁은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태준과 술을 마신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태준은 늘 먼저 잠들었다. 그리고 거실엔 소연과 도혁만 남았다. 대화가 길어졌다. 도혁은 소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사소한 일상. 태준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소연은 점점 도혁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었다. 향수를 뿌렸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금요일 밤, 비가 내렸다. 도혁이 젖은 채로 왔다. 우산을 안 가져왔네요. 도혁이 머리를 털며 웃었다. 소연은 수건을 건넸다. 감기 걸리겠어요. 형수님이 걱정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도혁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소연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날도 태주는 일찍 잠들었다. 소연과 도혁은 거실에 앉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와인잔이 비워졌다. 다시 채워졌다. 또 비워졌다.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형수님, 도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소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힘드시죠? 도혁이 물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소연이 입을 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혁이 손을 뻗었다. 소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도혁이 속삭였다. 소연은 울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았다. 도혁은 소연을 안았다. 소연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켰다. 그리고 그날 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소연과 도혁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렸다. 창밖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거실엔 희미한 조명만 남아 있었다.
소연은 도혁의 품에서 울음을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도혁이 소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도혁의 손이 소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형수님, 도혁이 낮게 속삭였다.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도혁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안 돼. 멈춰야 해.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도혁의 키스는 절박했다. 소연도 응답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떨어졌다. 숨이 거칠었다. 소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입술을 만졌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소연은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형수님, 도혁이 손을 뻗었다. 소연은 뒤로 물러났다. 가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저는 제발 가주세요. 소연이 간청했다. 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천천히 일어났다. 소연을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도혁이 말했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혁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혔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야. 소연은 자신을 원망했다. 남편이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다른 남자와 입을 맞췄다. 소연은 몸을 떨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설렘. 소연은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다. 도혁의 키스는 달콤했다. 오랜만에 느낀 온기였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태준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태준에게서 멀리 떨어져.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도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하지 않아요. 소연은 베개를 꽉 껴안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눈이 부어 있었다. 태준은 눈치채지 못했다. 어젯밤 도혁이랑 재밌었어? 태준이 물었다. 소연의 손이 멈췄다. 응, 괜찮았어. 소연이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 친구 좋은 애야. 자주 놀러 오라 했어. 태준이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일을. 태준은 출근했다. 소연은 혼자 남았다. 거실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도혁과 앉았던 소파. 키스를 나눴던 그 자리. 소연은 소파에 앉았다. 도혁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소연은 받았다. 형수님, 도혁의 목소리였다. 소연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형님한테 받았어요. 연락해도 될까요? 도혁이 물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형수님, 어젯밤 일 도혁이 말을 이었다. 잊어주세요. 소연이 끊으려 했다. 잊을 수 없어요. 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형수님을 잊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소연의 손이 떨렸다. 안 돼요. 우리는 형수님도 느끼셨잖아요. 도혁이 말했다. 소연은 부인할 수 없었다. 맞나요? 도혁이 말했다. 안 돼요. 소연이 거절했다. 한 번만요. 제대로 이야기해요. 도혁이 간청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성은 거절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카페. 소연이 말했다. 고마워요. 도혁이 말했다. 전화가 끊겼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소연은 자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소연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카페로 향했다. 도혁이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연을 보자 일어섰다. 형수님, 도혁이 미소 지었다. 소연은 마주 앉았다. 커피가 나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저는 도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형님한테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형수님 눈이 슬퍼 보였어요.
도혁이 말을 이었다. 행복하지 않으시죠?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고였다. 저도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도혁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심하면 돼요. 절대 들키지 말아요. 도혁이 말했다. 소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할게요. 형수님 다치게 하지 않을게요. 도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저 외로웠다. 사랑받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다. 그날부터 소연과 도혁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비밀의 시작이었다. 파멸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때 몰랐다. 모든 비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은 도혁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또 만났다. 만남은 잦아졌다. 처음엔 카페였다. 대화만 나눴다. 손을 잡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은 흐려졌다. 어느 날 오후, 소연과 도혁은 한적한 공원을 걸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도혁이 소연의 허리를 감았다. 소연은 거부하지 않았다. 벤치에 앉았다. 도혁이 키스했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다.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웠다. 형수님, 도혁이 속삭였다. 이제 그냥 이름으로 불러줘요. 소연이 말했다. 소연 씨, 도혁이 웃으며 말했다. 소연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왔다. 태준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왔어? 태준이 무심하게 물었다. 응. 소연이 대답했다. 태준은 다시 화면을 봤다. 소연은 침실로 향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입술이 붉었다. 도혁의 흔적이었다. 소연은 화장을 지웠다. 샤워를 했다. 하지만 도혁의 향기는 지워지지 않았다. 마음속에 새겨진 향기였다. 침대에 누웠다. 태준이 들어왔다. 오늘 피곤해. 태준이 말하고 곧잠 들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도혁이 있었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도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곧 답장이 왔다. 나도요. 내일 또 봐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소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선생님, 학생들 앞에서 교과서를 펼쳤다. 성실하고 단정한 교사였다. 하지만 방과 후엔 달랐다. 도혁을 만났다. 호텔이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소연은 떨렸다. 괜찮아요. 아무도 우릴 모를 거예요. 도혁이 손을 잡아줬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이 닫혔다. 두 사람만의 세계였다. 도혁은 소연을 안았다. 사랑해요, 소연 씨. 도혁이 속삭였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날부터 호텔은 두 사람의 은신처가 되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소연은 거짓말에 능숙해졌다. 오늘 동료들이랑 저녁 먹어. 학부모 상담 있어. 연수 참석해야 해. 태주는 의심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소연은 그게 고마웠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됐으니까. 하지만 흔적은 남았다. 영수증이었다. 호텔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소연은 조심스럽게 버렸다. 찢어서 다른 쓰레기통에. 문자 메시지도 지웠다. 도혁과 나눈 모든 대화를. 통화 기록도 삭제했다. 철저했다. 들키지 않기 위해. 하지만 완벽할 순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도혁과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탔다. 도혁이 운전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도혁이 소연을 바라봤다. 오늘도 예뻐요. 도혁이 말했다. 소연이 웃었다. 도혁이 소연에게 키스했다. 길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두 사람은 놀라 떨어졌다. 웃음이 터졌다. 차가 출발했다. 소연은 몰랐다. 그 순간을 누군가 봤다는 것을. 교차로 CCTV가 모든 걸 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이 훗날 소연의 인생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다. 태주는 없었다. 또 야근이었다. 소연은 샤워를 했다. 거울을 봤다.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도역이 남긴 흔적이었다. 소연은 손으로 가렸다. 내일은 터틀넥을 입어야겠다.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봤다. 도역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들어갔어요? 오늘 행복했어요. 소연은 답장했다. 나도요. 내일 봐요. 문자를 보내고 지웠다. 습관이 되었다.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이. 하지만 소연은 몰랐다. 디지털 세상에서 삭제는 진짜 삭제가 아니라는 것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로 남편 김태준이. 태준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가 달라졌다. 예전에 소연은 조용했다. 집에만 있었다. 태준이 늦게 들어와도 기다렸다.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소연이 자주 외출했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옷차림도 신경 썼다. 향수 냄새가 짙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태주는 처음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었다. 어느 금요일 밤,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 들어섰다. 불이 꺼져 있었다. 소연이 없었다. 태주는 시계를 봤다. 밤 9시. 소연이 이 시간에 없는 건 처음이었다. 태주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소연이 들어왔다. 얼굴이 붉었다. 어? 벌써 왔어?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어디 갔다 와? 태준이 물었다. 아, 동료들이랑 저녁 먹었어. 소연이 대답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소연의 옷에서 낯선 향기가 났다. 남자 향수였다. 태주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소연은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태주는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태주는 소연의 스케줄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저녁 약속 있어? 응, 연수 있어. 소연이 대답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 나간 후, 태주는 소연의 학교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박소연 선생님 계신가요? 아, 소연 선생님은 오늘 연수 가신다고 했는데요. 교무실 선생님이 대답했다. 어느 연수센터인지 아시나요? 잠시만요. 잠시 후 대답이 돌아왔다. 오늘 연수 일정이 없으시네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거짓말이었다. 소연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소연이 돌아왔다. 연수 어땠어? 태준이 물었다. 응, 괜찮았어. 소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거짓말에 능숙해진 모습이었다. 태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며칠 후, 태준은 소연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다. 소연이 샤워하는 동안 태준은 침실로 들어갔다. 소연의 휴대폰이 침대 위에 있었다. 태준은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소연의 생일이었다. 잠금이 풀렸다. 태준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상했다. 메시지가 거의 없었다. 통화 기록도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태준은 직감했다. 소연이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것을. 태준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태준은 회사를 조퇴했다.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중년의 탐정이 맞이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탐정이 물었다. 아내를 미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불륜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어요. 태준이 대답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수집이 필요하시겠군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위치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성금을 지불했다. 탐정이 말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사무소를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다. 태주는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꽉 쥐었다. 아니길 바랐다. 자신의 의심이 틀리길. 하지만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탐정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태주는 다시 사무소를 찾았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태주는 손을 뻗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첫 번째 사진. 소연이 한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소연과 남자가 호텔 앞에 서 있었다.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이었다. 선명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상대 남자는 누구입니까? 태준이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원 조회 결과 이도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요. 탐정이 대답했다. 도혁. 태준의 후배. 자신이 집에 데려온 남자.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영상도 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네, USB에 담아뒀습니다. 탐정이 USB를 건넸다. CCTV 영상, 호텔 출입 영상,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태준은 USB를 받았다. 무거웠다. 손바닥만한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다. 영수증도 확보했습니다. 호텔 이용 기록, 식당 카드 사용 내역도요. 탐정이 서류를 더 건넸다. 태준은 모든 자료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이혼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변호사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 주십시오. 태준은 사무소를 나왔다. 차에 올라탔다. 자료들을 조수석에 놓았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4년. 함께한 4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태준은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얼어붙었으니까.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고요했다. 태준의 머릿속에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배신한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태준은 집에 도착했다. 소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소연이 웃으며 물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소연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태준은 침실로 향했다. 서류 봉투를 옷장 깊숙이 숨겼다.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침착해야 했다. 들키면 안 됐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완벽하게. 태준은 거실로 나왔다. 소연 옆에 앉았다. 뭐 보고 있어? 태준이 물었다. 그냥 예능? 소연이 대답했다. 태준은 TV를 봤다. 하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태준은 탐정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다.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였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다. 김태준 씨죠?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태준은 자리에 앉았다.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사진들, 영상이 담긴 USB, 영수증들. 변호사는 차례로 살펴봤다. 한참을 침묵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변호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하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태준이 물었다. 가능하면 더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할 여지를 없애야 하니까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 복구, 통화 내역,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더 좋겠네요. 태준은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변호사가 조언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감정을 억눌렀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며 태주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다. 추가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통신사에서 문자 메시지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 영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개인 명의면 본인 동의로도 가능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 남자 이도혁에 대한 신상 정보도 더 파악해 주세요. 태준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태주는 전화를 끊었다.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추가 자료가 준비됐다고. 태주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문자 메시지 복구했습니다. 탐정이 프린트물을 건넨다. 두툼했다. 태주는 첫 장을 펼쳤다. 소연과 도혁의 대화였다.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좋아요. 같은 호텔? 응. 이 시에. 태주는 다음 장을 넘겼다. 당신과 있으면 행복해요. 나도 소연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태준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구겨졌다. 사랑.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그리고 이도혁에 대한 정보입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건넸다. IT 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은 약 1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독신이고요. 태준은 서류를 받았다. 도혁의 얼굴 사진도 있었다. 한때는 후배로 여겼던 남자, 믿었던 남자, 집에까지 데려온 남자. 태준은 사진을 찍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증거였으니까.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부인분 소연 씨, 학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윤리강령 위반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도 고려하시겠습니까? 탐정이 물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소연은 교사였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필요하면 사용하겠습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모든 자료를 챙겼다. 무거웠다. 물리적 무게가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배신의 무게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준은 차를 세웠다. 한강 공원이었다. 차에서 내렸다. 강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태준은 난간에 기댔다.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어둡고 깊었다. 자신의 마음 같았다. 4년을 함께 살았다. 믿었다. 사랑했다. 하지만 소연은 배신했다. 다른 남자와 잤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냉정해야 했다. 철저해야 했다. 법정에서 이겨야 했다. 태준은 차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소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법이 정한 대로. 태준은 엑셀을 밟았다.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배신자들이 치러야 할 정의. 태준은 그것을 관철시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석 달이 지났다. 태준은 완벽하게 준비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영수증, 통화 기록. 모든 것이 갖춰졌다. 변호사는 승소를 확신했다. 태준은 드디어 소연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소연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 뭐라고? 소연이 물었다. 이혼하자고. 태준이 다시 말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소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연이 당황하며 물었다. 태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식탁 위에 던졌다. 열어봐.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도혁과 함께 있는 사진들.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이건... 변명하지 마. 태준이 끊었다. 증거는 충분해. 영상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다 복구했어.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준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태준이 비웃었다. 3달 넘게 그 남자랑 호텔 드나들면서 모르게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다음 주 월요일 법원 출석해. 이혼 소송 접수했어. 태준이 말했다. 태준아, 제발. 끝이야? 태준은 돌아섰다. 방문을 닫았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법정이었다. 서울가정법원. 태준과 소연은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다. 도역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재판부가 입장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다. 이혼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원고 김태준은 피고 박소연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제출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 증거. 크린의 사진들이 띄워졌다. 소연과 도혁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은 모습, 방 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붉어졌다. 창피했다. 두 번째, 영상 증거. CCTV 영상이 재생됐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두 사람.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2시간 후 나오는 모습. 명확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세 번째, 문자 메시지. 크린의 대화 내용이 떴다.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요. 당신과 있으면 행복해요. 소연은 눈을 감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네 번째,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이용 기록,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다. 소연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 하지만 실제론 도역과 함께 있던 시간. 다섯 번째, 통화 기록, 통신사에서 받은 공식 자료였다. 소연과 도역의 통화가 수십 건, 길게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소연 측 변호사를 바라봤다.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소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변론의 여지가 없었다. 판사가 소연을 바라봤다. 피고인 제출된 증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들렸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다. 증인 이도혁,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혁이 증인석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증인은 피고 박소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도혁은 잠시 망설였다. 대답하십시오. 판사가 다그쳤다. 네, 맞습니다. 도혁이 대답했다. 원고 김태준이 증인의 선배이자 친구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혁이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차갑게 바라봤다. 증인은 물러가십시오. 도혁이 자리로 돌아갔다. 재판은 계속됐다. 태준의 증언, 소연의 거짓말들, 출장이라던 날들, 연수라던 시간들, 모두 거짓이었다. 모두 도혁과 함께였다. 2시간의 재판이 끝났다. 판사가 말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이 끝났다. 소연은 힘없이 일어섰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태준의 눈은 차가웠다. 한때 사랑했던 눈빛은 없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도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 씨, 도혁이 불렀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도혁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소연은 법원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너무 밝았다. 소연은 눈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결혼, 사랑, 명예, 모든 것이. 며칠 후, 도혁에게 또 다른 소송장이 날아왔다. 상간자 소송이었다. 태준이 도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었다. 도혁은 떨리는 손으로 소송장을 읽었다. 피고 이도혁은 원고 김태준의 배우자 박소연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의 배우자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다. 도혁은 소송장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혼 소송도 모자라 상간자 소송까지. 도혁은 변호사를 찾았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혁이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에서 불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즉 당신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묻는 거죠. 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모두 있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도혁은 사무실을 나왔다. 하늘이 무거웠다. 회색빛이었다. 도혁은 벤치에 앉았다. 머리를 감쌌다. 이혼 소송도 모자라 상간자 소송까지. 5천만 원. 도혁에겐 큰돈이었다. 이미 사업이 기울고 있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 돈이 없었다. 도혁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대가구나. 잠깐의 욕망, 잠깐의 설렘. 그 대가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한 달 후, 상간자 소송 재판이 열렸다. 도혁은 피고석에 앉았다. 태준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태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한때는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 이제는 원수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 이도혁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우자권 침해입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혼 소송 때와 같은 증거들이었다.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피고는 원고와 피고인이 부부 관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변호사가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불법 행위입니다. 도혁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변론이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피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혁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원고 부부의 관계도 이미 소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혼인 관계가 소원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개입할 권리는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후배로서 신뢰 관계를 악용했습니다. 판사가 도혁을 바라봤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혁은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을 배신한 것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혁은 태준을 바라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은 표정이 없었다. 차갑게 앉아 있었다. 도혁은 자리에 앉았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판사가 말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상간자 소송 판결일이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도혁은 주먹을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피고 이도혁의 행위는 원고의 배우자권을 명백히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고의로 혼인 관계에 개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도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패소였다. 완전한 패배였다. 5천만 원. 도혁에겐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이미 사업이 무너지고 있었다. 돈이 없었다.
법정을 나서며 도혁은 태준과 마주쳤다. 형님, 도혁이 불렀다. 태준은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혁이 말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너진 모습이었다. 법원을 나섰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도혁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다. 5천만 원.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다. 도혁은 멈춰섰다. 한강 다리였다. 난간에 기댔다.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어둡고 깊었다. 도혁은 눈을 감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잠깐의 충동, 잠깐의 욕망. 그 대가가 이토록 무거운 것이구나. 도혁은 한참을 서 있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혁은 몸을 돌렸다.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걸어야 했다. 살아야 했다.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이 명한 대로. 며칠 후 이혼 소송 판결일이 왔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원고 김태준과 피고 박소연의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피고 박소연의 불륜 행위는 명백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흐느꼈다. 제3분할은 피고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3대 7로 정합니다. 불리한 판결이었다. 완전한 패배였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이 끝났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변호사와 악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입니다. 상간자 소송까지 승소하셨으니 완벽한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무너진 모습이었다. 태주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법정을 나섰다. 소연과 도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 법이 그들의 배신의 대가를 물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태주는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정의는 실현됐다. 판결 후 한 달. 이혼은 확정됐다. 소연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제3분할로 집에서 나가야 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개인 물품뿐이었다. 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 소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혼자였다. 텅 빈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이 보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학교 교장이었다. 박소연 선생님,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네, 알겠습니다. 소연이 대답했다. 전화가 끊겼다.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알고 있었다. 법정 판결이 알려지면서 학교에도 소문이 퍼졌다. 학부모들이 항의했다. 그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당장 퇴출시켜라. 민원이 쏟아졌다. 교육청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교사 윤리 강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는 불가피했다. 다음 날, 소연은 학교를 찾았다. 복도를 지나갔다. 학생들이 수군거렸다. 저 선생님 불륜으로 이혼했대. 진짜? 대박. 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냐?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빨리 걸었다. 교장실에 도착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교장, 교감, 그리고 몇몇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교장이 입을 열었다. 박소연 교사, 귀하의 불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었고 학교의 명예에도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교장이 서류를 넘겼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면
그 한마디가 소연의 인생을 끝냈다. 2주 안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퇴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이 말했다. 소연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겨우 버텨서 걸었다. 교장실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동료 교사와 마주쳤다. 한때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눈을 피했다. 그냥 지나쳤다. 소연은 교무실로 향했다. 책상을 정리했다. 학생들이 쓴 편지들, 감사하다는 카드들, 모두 박스에 담았다. 이제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10년. 교사로서 10년을 일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소연은 박스를 들고 학교를 나섰다. 뒤돌아봤다. 익숙했던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 시각, 도역도 무너지고 있었다. 태주는 도역을 민사로 고소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 법원은 태준의 손을 들어줬다. 도역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타격이 있었다. 사회적 평판이었다. 도역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 그런 사람과는 일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이군요. 계약이 취소됐다. 투자자들도 발을 뺐다.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 다니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수고했어요. 도역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젊은 사업가.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다. 빚만 남았다. 도역은 머리를 감췄다. 후회가 밀려왔다. 소연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도역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소연 씨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도역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비처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처럼. 도역은 눈을 감았다. 한편, 태주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깨끗한 공간이었다. 과거의 흔적이 없는 곳이었다.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소연과 함께 쓰던 물건들은 다 버렸다.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회사 동료였다. 형, 이사 축하해. 고마워. 태준이 말했다. 동료가 맥주를 건넸다. 둘은 거실에 앉았다. 캔을 땄다. 건배했다. 힘들었지? 동료가 물었다. 응.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잘 정리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동료가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4년의 결혼 생활, 배신과 거짓말, 그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준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했다. 하지만 개운했다. 정의는 실현됐다. 법이 증명했다. 배신자들은 대가를 치렀다. 태준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쓸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6개월 후, 소연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최저임금이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 소연은 진열대를 정리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필요했다. 현관벨이 울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멈췄다. 예전 학생이었다. 학생도 소연을 알아봤다. 눈이 커졌다. 선생님?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학생은 이상한 표정으로 물건을 샀다. 계산을 했다.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소연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소연은 생각했다. 선택의 대가였다. 잠깐의 외로움, 잠깐의 설렘.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직업, 명예,
미래. 소연은 눈을 감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아직도 3시간이 남았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긴 밤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밤들이 계속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도혁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좁은 방이었다.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다. 창문도 작았다. 도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자국이 보였다. 회사는 망했다. 빚만 남았다. 매일 채권자들에게 쫓겼다. 핸드폰은 꺼놓았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전화들 뿐이었다. 도혁은 눈을 감았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여유롭고 성공한 남자.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잠깐의 욕망, 잠깐의 충동. 그것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도혁은 소연을 떠올렸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자격이 없었다. 도혁은 몸을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후회만 가득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다. 1년 후, 태주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이제 팀장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일에 집중했다. 바빴지만 충실했다. 저녁 시간,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팀장님, 건배. 건배. 태준이 잔을 부딪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준도 따라 웃었다. 진심으로. 이제 과거는 과거였다. 새로운 삶이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태준은 잔을 들었다. 혼자 건배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것을 위해. 법은 배신자들에게 대가를 물었다. 소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 명예, 그리고 미래를. 도혁은 사업을 잃었다. 사회적 평판과 신뢰를.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다. 금단의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냉혹하게, 완벽하게. 태주는 승리했다. 법정에서, 인생에서. 정의는 가장 차가운 곳에서 완성됐다. 법정이라는 이름의 그곳에서. 태주는 잔을 비웠다. 쓸쓸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 배신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했으니까. 밤은 깊어갔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향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삶. 과거는 뒤에 두고 태주는 앞을 향해 걸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끝났다. 사랑은 선택이다. 하지만 배신의 대가는 법이 증명한다. 결국 정의는 가장 차가운 곳에서 완성된다.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증거라는 이름으로,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차가운 정의 앞에서 배신자들은 무너진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